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만나 뵙고 또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스님. 그러게 지난 시간에 우리 절 이야기 했었었는데 예, 왜 그래서. 절을 절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산에 있는 절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절하는 방식 이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뭐 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스님 덕분에 절에 대해서 또 새록새록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스님. 근데 그게 좀 반응이 괜찮았었나요? 오, 뜨겁습니다. 스님 막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여름이라서. 제가 열체질이라서. 예. 그래서 솔직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한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스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40분 녹화를 해서 그래요. 예, 스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렸던 결론이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한다. 이런 대화도 나눴고 또 간절해야 된다. 간절함을 또 뜻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스님의 좋은 말씀 듣고 제가 머리에 번쩍 떠오른 영감이 절을 나를 찾아라, 자기 자신을 찾아라 해서 절이라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왜 마룻밥에는 흰밥만 올라가는지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스님,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 절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밥을 둥그랗게 이렇게 퍼가지고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데 그걸 맞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런 질문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왜 반찬은 없을까? 왜 맨밥만? 왜 이렇게 밥만 드리나? 왜 반찬은 없을까? 반찬도 좀 드셔야 될 건데 그렇죠. 맨날 맨밥만 저렇게 드시니까 부처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부처님, 그래서 스님이 저한테 이런 농담하셨었죠. 부처님이 탄수화물 중독자야.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화적으로 왜 한국 불교에서 언젠가부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밥만 올리는 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스님? 예전에는 반찬이 같이 올라갔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반찬이 실제로 같이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보면 백률사조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그릇 5개, 그 다음에 금그릇 5개를 왕이 이제 시주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5개짜리 바로거든요. 스님 혹시 바로가 5개 예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바로를 사면 5개인데 네. 하나가 남잖아요. 예. 교육원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유론의 그 스님들이 4개만 쓰고 하나를 빼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사나 이런 데 가면 그 바로가 굴러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늘상 동전 같은 게 대부분 저는 여쭤봤어요. 4개인데 왜 5개가 들었냐 하니까 예비용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비용이다. 스페어 타이어요. 그래서 하나 잊어먹으면 그거 써라. 아니 근데 그거를 중간 걸 잊어버리면 그게 맞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쪽났다라고 표현하죠. 새로 사야죠. 새로 준비해야죠.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 인식이 자꾸 없어져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사자가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살을 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홍서원도 우리가 저는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로 할 때 전통식으로 할 때는 중생무변서원도에서 한번 인사하고 그렇죠. 번뇌무진서원단에서 한번 인사하고 법무무량서원항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불동무상서원성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셋으로 맞춘 거거든요. 스님 말씀이 예전에는 사홍서원 할 때
목탁을 3번 내려서 반배했는데 언젠가부터 사홍선하면서 반배를 4번 하게 되었다. 그거 짚어주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사자라고 하는 거를 네. 꺼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고 그리고 인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짝수 인사는 다 죽은 사람한테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에서 제사 지낼 때 절 2번 올리는 게 짝수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님이 돌아가신 종묘나 이런 데서는 4번 하는 거고 이게 짝수예는 죽은 사람 예예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피했는데 지금 분들은 그런 룰들을 잘 모르니까 노래로 할 때는 그냥 4번 인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 바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5개로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아, 4개가 불길하다 해서 5개로 바루를 채웠던 겁니까? 예, 하나를 늘린 거죠.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줄이거나 하나를 늘리거나 했던 방식을 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진법 문화가 워낙 그 부처님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다 사진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뭐 12연기, 16대국 전부 이게 사 돌리거든요. 사자 배수죠? 4월 8일 뭐 이런 거 하듯이 전부 사로 돌리기 때문에 다 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뺄 수는 없고 그걸 변형시키는 방법을 썼던 거고 그래서 그릇이 5개다라고 나오면 그건 바루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루구나. 거는 유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 용도는 이제 바루에다가 음식을 놓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유풍이 지금 남은 게 스님도 보셨을 거예요. 큰 스님 달해제 같은 데 보면 바루에다가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예. 싸서 제례를 우리가 지금도 올리고 있죠. 그러면 스님이 금방 말씀하신 뭐 삼국유사 기록이나 또 여러 유적지 기록에서 그러면 그 바루에 대한 문화를 살펴봤을 때 부처님께 공양 올렸을 때여도 밥하고 반찬을 바루에다 담아서 올렸을 것이다. 예, 예. 너무 놀랐습니다, 스님. 원래 반찬도 같이 드렸구나.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부처님께서 너무나 검소하셔가지고 이렇게 맨밥만 드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저러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부처님한테 이제 올리는 거는 최상위의 공약물들을 다 올린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맞이라는 용어에서도 확인이 되는 건데 최상품들을 올렸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제 스님 아시다시피 숭유 억불이 되니까 예. 경제력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차가 없어진 거죠. 원래 우리가 차를 올렸던 게 이제 그냥 깨끗한 물을 올리게 되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불 보면 되게 가게, 웃기는 게 그죠? 가금 청정수, 아니, 더 웃겨. 변이 감로다. 변이 감로다가 안 될까요, 저? 변이 감로다가 더 웃겨요. 예, 그냥 예. 차를 올리면 되는데 내가 지금 물을 올리는데 예. 차처럼 받아주세요. 이 뜻이거든. 차로 감로차로 변하지다. 입으로 다 해. 그러면 스님 말씀이 원래 차를 올렸고 고급진 차를 올렸고 밥과 반찬도 함께 올렸었던 문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그게 숭유억불, 불교가 탄압받게 되고 불교의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이 모든 게 축소화되고 맞습니다. 검소화된 것이다 라는 관점이시네요. 그리고 차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올리는 개송도 있죠. 스님도 그 신중단 예불 같은 거 예. 보시면 금장감로다. 예. 이렇게 해서 아예 차를 지금 올린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차가 이제 쇠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찬 같은 경우도 절 자체에서 반찬을 거의 잘 못 먹었을 겁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밥 먹기도 힘들었다. 거친 거 이런 것만 먹는 상황에서 그걸 올리기도 좀 그렇고 이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제례에서 색깔 든 것들을 약간 안 좋게 보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설기 같은 게 사실은 순수한 백설기, 건포도나 하얀 이런 거. 거 아무것도 안 들은 예. 진짜 순수한 백설기. 그 하얀 거. 예. 그게 재래용 떡입니다. 백설기가. 조선의 재래용 떡은 백설기. 전 정말 백설기 맛 없더라고요. 귀신 되면 맛있을 거예요. 귀신 돼서 못 먹으면 야 그거 괜찮은데. 백설기는 너무 백설기는 아직도 입에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지금은 맛없는 게 스님 말씀대로 맞고요. 네. 근데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것도 옛날에는 굉장한 그것도 고급 귀했던 거죠. 식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떡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설기같이 흰색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있고 뭐 팥이라든지 이런 걸 끓여서 그런 거는 이제 무속적인 문화예요. 팥색 같은 거를 쓰는 뭐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색깔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그 층위가 약간 문화적 층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숭늉불이 되니까 반찬도 그냥 산에서 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사찰 음식, 진짜 사찰 음식이죠. 근데 그런 게 너무 거친 음식이니까 부처님한테 올리기도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색깔을 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짓밥만 올라가는. 스님, 지금 마짓밥이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사시 때마다, 사시 불공 때마다 밥을 올리는 것을 마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오래 다닌 분들도 마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마지가 무슨 뜻입니까, 스님? 마지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은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그게 이제 만질 마자에다가 밥 지을 지자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서 지은 밥. 예. 만질마, 그거 밥 지을지. 예.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탈곡하고 그다음에 방아로 이렇게 절구로 찢고 이런 과정에서 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돌. 네, 그다음에 나락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쌀아기가 깨집니다. 그렇죠. 티 같은 거. 예. 이게 쌀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깨져 있는 쌀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렸을 때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되게 유치한 거예요. 그게 며느리를 새로 봤는데 이제 시아버지 밥할 때 돌이 들어가서 이제 뭐 돌을 씻고 우리 며느라기가 밥상이 날아갈까봐 돌을 넣는가 봐요. 이런 유치한 멘트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스님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내가 90년대생이긴 하지만 스님께서요? 스님 2000년대 아니에요? 스님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요. 아니, 넘어가죠. 예전 걸 내가 전에 들었어. 전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돌 같은 게 쌀에 많아서 저을 때 조리로다가 이걸 골라내죠. 착착착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돌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임금이나 쉽게 말해서 양반도 고위층 같은 경우는요. 그 돌 씹으면 진짜 절단 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만져서 골라내요. 이런 100%입니다. 정말 노동이네요, 노동. 그때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예법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왕과 이꼬르입니다. 성인 군주론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 성인과 군주는 같은 레벨이에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마짓밥을 전부 만져서 골라내서 제일 좋은 쌀로 지었. 선생님, 제가 본 책에는 물론 학설이 여러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맞이할 때 맞자가 갈맞자. 그래서 정성들이다라는 뜻이고 지자가 맛 좋을 지자, 맛지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맛 좋은 음식을 올린다 해서 맞이라고 불린다. 또 제가 본 책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면. 제가 얘기한 거나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공통점이 일단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왕에게 올릴 때 돌이 들어가면 안 되듯이 큰일 나듯이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도 정성스럽게 돌 하나 티 하나 다 빼서 가장 좋은 걸 올린다. 바로 거기에 마지의 정신이 있는 거겠네요. 지금은 그런 분들을 못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절에 이렇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추수하시면 그 추수한 첫 쌀을 부처님한테 올린다고 이렇게 이고 오시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이고 오는지를 몰라. 이걸 이만큼을 이어요. 이만큼을 이는데 그게 몇 킬로를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쉴 때도 앉아서 그냥 이걸 안 내리고 쉽니다. 부처님께 올릴 거니까. 그래서 그걸 내리고 쉬면 좀 편할 건데요. 이랬더니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머리에 깨서 이고 있고. 많이.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앉아서 머리에 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쌀을 머리에 이고 몇 킬로미터를 걷고 걸어서 일주문에 들어가는 순간 뽕 하고 방귀를 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방귀 기운이 올라간 쌀을 어찌 부처님께 올리겠냐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새로 준비해서 또 그 다음날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부처님께 그 쌀 공양을 올렸다. 이런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설이 아니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개념들이 없는데 밥상도 실제로 며느리가 만약에 시아버님한테 올리든지 하면 상을 원래는 차려서 같이 먹는 문화가 아니면 상 자체가 들어가는 문화거든요. 올릴 때 코 위로 올려요. 그리고 진짜 지금도 절에서는 맞이는 이렇게 우리가 올리잖아요. 앞쪽 아니고 그다음에 코보다 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죠. 그게 그렇게 하는 그 공통 룰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숙연해지는 게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뭐든지 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록에 근거해서 분명히 반찬도 같이 올렸다. 이렇게 차를 올렸었고 밥과 반찬을 같이 올렸었는데 사찰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냥 깨끗한 물로 대신 올리게 되었고 반찬도 아니라 밥만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고요.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우리가 마지라고 부르는데 마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성스럽게 지어서 올린 밥이다. 이렇게 또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쓰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완전 왕초보들을 위한 그런 재미난 어떤 불교 상식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또 스님께 하나 우리 왕초보 불자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시불공 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사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사시가 무슨 뜻이고 그 사시불공 때 맞이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2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사. 그게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진사. 예. 그래서 사시. 예. 그러면 시간을 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몇 시에서 몇 시죠? 그래서 예전계는 2시간에 하나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11시. 9시에서 11시를 사시라고 불렀다. 그때 불공을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12시가 되기 전에 밥을 다 먹는 문화거든요. 수행자는. 정오를 넘어서 밥 먹지 말아라. 라 근데 계율이 있죠. 부처님은 왜 그러면 11시로 끝냅니까? 부처님이 드셔야 스님들이 드시고 그다음에 신도들도 12시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는 사실은 12시 안에까지는 필요가 없고 스님까지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동시에 막 차리고 이게 가능하지만 그 내려온 밥을 다시 그거를 흩어서 먹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몰림 문화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낼 때도 음복이 단순히 제례에 참석한다가 아니고 그 음식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같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오늘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계율에 보면 부처님이 12시 이전까지 밥을 먹어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 마지밥 올릴 때 11시 기준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11시에 마지밥 올립니다라는 신호로 땡땡땡땡 마지 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일찍 드시네? 라고 했는데 오늘 스님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 게 빨리 부처님께 음식 올리고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이 12시 안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이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일과표를 보면 부처님이 현장 스님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시간으로 6시쯤 일어나셨어요. 승단이 6시죠. 그러니까 뭐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이거는 사실 시차 계산을 잘못한 거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3시인지를 몰라요. 그게 시계도 없는 상황에서 3시인지 4시인지 2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해 떠야 알고 닭이 울어야 아는 거지 뭐 자명종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6시쯤 그 승단이 인도 승단은 일어났고 그래서 한 끼 먹고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탁발을 나갈 때는 그러니까 걸식이라는 용어도 쓰고 탁발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인도식 표현은 탁발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제 요런 명칭을 우리가 한자식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걸 명쾌하게 이제 짚으면 탁발. 탁발이란 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남는 음식을 제공받아서 예. 공양받아서 신도들에게 제공받는 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빌린다, 예. 빌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예. 빌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빌린다는 의미인데 거기서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빌어먹다. 빌어먹다. 야, 이럴 빌어먹을 이제 이런 뜻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게 예. 스님들이 두 종류가 있어서 그래요. 두 종류의 스님. 조선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 등급의 스님이 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참선하는 스님을 제일 스님. 높였고 조선 초기 기록이에요. 그래서 선불교가 이제 예. 강력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말 타고 강경하러 다니는 스님, 그러니까 말 법문하러 타고. 다니는 스님. 예. 우리 치면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법문하러 다니는 스님이겠네요. 세 번째는요, 스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무쓸모죠. 무쓸모. 별로. 쓸모가 없다? 별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밥중. 밥좀. 야, 조선시대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게 빌어먹는 예. 놈이라는 표현이 쓸모없는 놈이 빌어먹기만 하는구나. 이제 이래서 빌어먹을 이런 욕이 나왔나 보군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선생님 경상도 쪽 이런 걸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사셔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 남편을 화상이라고 아, 야 이 화상아 원래 불교에서 화상은 덕이 높은 아사리를 뜻하잖아요. 스님, 화상이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중요한 언어고 빌어먹다라는 거. 스님들이 중생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공양을 빌어먹는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좋은 뜻이었는데 이것도 숭유 업불의 한 잔재겠죠? 고려시대 때나 이런 데 종파불교 이런 거는 서로 간에 다 종파마다 가풍도 틀렸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일된 룰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통제도 잘 안 돼요. 같은 종파라도 너무 지역적으로 막 떨어져 있거나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술도 올렸었고 어떤 절에서는 고기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절들이 정상이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약간 무당틱한 절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때 상황들을 보면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문화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님, 이제 오늘 저희들의 주제가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맞이라는 부분이 주제잖아요. 맞이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그 공양에는 불자의 그런 어떤 불심, 간절함, 부처님을 향한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맞이를 포함해서 이 불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까는 이제 불교에서 인도 불교에서부터 그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수행자는 정신 노동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공덕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양산을 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재가인이나 일반 신도들은 물질 자체를 이렇게 축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가치를 물질적인 음식이나 이런 걸 주면서 그것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탁발 끝나고 나서는 언제나 하는 게 뭐냐면 축원을 해주거나 법문을 해줘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님 실제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출가자는 재가자들에게 법을 공양하고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에게 이제 물질적인 의식주를 공양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이렇게 어떤 주어진 위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신도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생각. 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절에서는 그거를 이제 스님들이 원래는 밥을 해서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스님들이 밥을 해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올리고 축원을 한 뒤에 그것을 n분의 1로 마일리지 적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양간에서 그 부처님 공양 올린 거를 다 섞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 어떤 전통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신도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맞이 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불상이 밥을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이 올려놓고 드시나 안 드시나 한번 싹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뭐 부처님이 불상이 움직여서 밥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거 계속 봐서 부처님이 못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딴 데로 좀 가 있으면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앞에서 그러니까 그죠, 드시는 거예요? 이거 걸릴까봐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실제로 불상이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저희가 올린 이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원하옵건대 자비로운 마음으로써 우리를 애틋하게 여겨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문을 낭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이 우리 공양을 받아주신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의 그 공양을 드신 것과 같은 공덕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께 맞이를 올리는 게 불교의 완전 정통 문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부처님 탑이나 이런 데 꽃공양도 올리고 그다음에 과일 공양도 올리고 하다가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공양을 진짜 음식을 이렇게 좀 대접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계속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처님이 드시지도 않는데 왜 올립니까? 그거는 순국 선녀들한테 현충일날 묵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묵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리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스님 예전 또 인도 불교 역사에 대한 책을 봤더니 그 시대 때 이런 논쟁이 있었대요. 부처님 인멸 후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그 사리를 모아서 탑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불탑 신앙으로 인해서 대승불교 시대가 열렸다라는 뭐 학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이런 재미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도들이 불탑에다 공양 올리는 공덕이 더 크냐,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더 크냐라는 논쟁이 붙었었대요. 스님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된 근거는 불탑에다가 우리가 공양 올리는 거는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의미로 내 정성을 다하는 거니까 공덕이 있고 또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공덕도 분명히 경전에 열애인, 부처인 나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승가에 공양 올리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는 또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탑에 공양 올리는 거나 승가에다가 공양 올리는 거나 결국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통한다면 결국 같은 공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논쟁이 굉장히 오래까지 가요. 오래 가죠. 그리고 그게 백중 때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목건년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백중 끝났을 때 승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사방승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승가에다가 전체를 공양을 올려서 그게 오히려 더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법화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 중심으로다가 또 틀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불탑에다 공양 올린 걸 중요하게 여기죠. 논점 자체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 불교를 보면 부처님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스님, 한국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왜냐? 불탑이나 불상에다 올려도 결국 누가 이렇게 받아가시죠? 결국 스님들이 이렇게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난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가지고 가시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여태껏 부처님이 들고 처음 가시지 알았네. 않았어요? 그러면 저 안 보일 때 어떡하죠? 저녁에 하시. 저 부처님 앞에 둔 사탕 제가 집어갔는데 저 어떡하죠? 우리 부처님 사탕 못 드셨어. 그거 부처님이 아껴놓은 건데 내일 드시려고. 어쩐지 꿈자리가 안 좋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한국 불교도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쌤 제가 또 희한한 경우를 봤어요. 어느 신도분이 유명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도분이 자기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부처님께 올렸어요.
보통 케이크 같은 거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올렸던 케이크를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 공양의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들고 갔을 때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괜찮다. 같은데. 예, 이제 조금 전 몰라서 여쭤봐요. 조금 짜증나면 생일빵을 한번 해주시면. 아니, 그거를 올려만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기가 조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음복 아까도 같은 얘기했었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다 갈라서 먹는, 그리고 그게 대중공양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도. 근데 지금 제가 또 어른들한테 듣기에는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 공양인데 보시는 내려놔야 되는데 온전하게 그거 공양물을 그 법당에 딱 내려놨을 때 그 보시가 원만해지는 건데 올려놓고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흡수해버리면 보시 공덕, 그 공양의 공덕이 원만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 대승불교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일리지가 좀 많고 윤택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종을 만드는데 내가 혼자서 종 다 했어요. 예. 이러면 굳이 이름 안 새겨도 돼요. 예. 뭐 고려대안경 이런 데 누가 어차피 이름 내가 새기겠어요?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저렴하신 분들은 어떻게라도 새겨서 내게 좀 잘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도 저는 상당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서 또 이 마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하나 콕 찍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찰스님, 청담스님 아시죠? 뭐 당연히 아시겠는데 성찰스님, 청담스님이 주장하셨던 게 뭐였냐면, 스님께서 저보다 더 해박하시겠지만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셨는데 뭔 절에 제가 있을 때마다 오전 저녁 할 것 없이 부처님께 자꾸 밥을 올리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스님? 우리 제진회 때마다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고 제진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맞이 밥을 올린 건 사시 하나로만 딱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찰에서는 아무래도 신도들 분위기, 신도들 눈높이에 맞춰주려지 몰라도 제진회 때마다 오전, 오후, 저녁 할 것 없이 맞이를 그냥 올리거든요, 밥을.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 전각 자체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지장전이나 시황전이나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관세음 보살이 인기가 제일 있지만 실제로 전각 숫자만 따지면 지장보살과 관련된 전각이 더 많아요. 그래요? 지장보살, 저도 처음 왜냐면 알았어요. 시황전, 명부전, 뭐 지장전 이렇게 해서 한 사찰에 2개씩 있는 데도 있거든요. 큰 데는, 큰 절들은. 이유가 뭐냐면 쟤는 예전에 한꺼번에 합동으로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쟤를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재 모시는 정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하나의 작은 절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막 뒤섞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살님들이 신도를 시주를 많이 하시면 그 스님도 충분히 다 따로 다 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가슴이 아파요. 부처님한테 시도 때도 없이 밥을 올리니까 부처님 배탈 나시면 어떡해요? 살 안 빠지잖아. 그럼 왜 부처님을 살 안 빠지잖아. 예. 그래서 부처님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지구는 둥글고 시간들은 계속 시간대마다 달라지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만 사시에 드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끝나면 태국 쪽, 동남아 쪽에 가서 드시고 인도 쪽 드시고 뭐 이렇게 쭉 돌잖아요. 안 쉽니다. 그래서 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신들은 음식을 먹을 때 촉식을 한다. 촉식. 몸으로 그 에너지를 막 빨아먹고, 신령들은 흠향, 향식을 한다. 향으로 빨아먹고, 부처님, 불보살님은 견식을 하신다. 신도들이 올린 공양물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게 다 성취된다 해서 귀신들은 촉식, 신령들은 향식, 그 다음에 불보살은 견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처님 꼭 뭐 불보살님께서 드신다기보다도 그것은 올리는 사람의 정성인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피를 내려주시려고 인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맞이라는 것은 정말 뭐 불보살님이 드신다 안 드신다를 떠나서
부처님을 향한 정성으로 올리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 그 마음에서 바로 공덕이 싹트고 가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맞이랑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오, 기대돼요, 스님. 뭐가 있냐면 이제 절에서는 보통 그러는데 맞이 앞에 정근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근 순서가 어디냐면 축원 앞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축원 앞이거든요. 그래서 맞이 앞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정근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환갑상도 그렇고 생일상도 그렇고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서 계속 음식 올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왜 맞이 앞에 축원이 되냐면 가마솥밥을 짓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일부가 끝났는데 맞이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밥 덜 됐어요. 밥 안 됐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탁집에서 시간 때우는 거다. 네. 그래서 정근이 원래는 공양을 다 드시고 이제 당신을 찬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축원으로 맞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공양 다음이 정근이고 정근 다음이 축원인데 거기에 정근이 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스님, 전 또 다르게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10시에 기도 시작하잖아요. 11시에 마지종을 쳐야 되는데 천수경 3번이 아니라 7번을 해도 시간이 남는데요. 뭐 사다라니 하고 뭐 해도 그 남은 그 마지종 칠 때까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보살림 정근을 하는 거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지종을 11시로 정해놓고 쳤었대요? 저는 그렇게 그래요? 들었어요. 배울 때. 마지종 11시에 원래 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네. 마지종이 이제 부처님 마지종이 있고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대중 공양종도 예, 있거든요. 예. 예전에 그 공양종도 한 40분 쳤어요. 네. 40분을 왜 치는지 아세요? 그것도 밥 되나 안 되나 밥 흐트러뜨리려고요? 절에 예. 산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산들을 그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노스님들한테 다 이렇게 채록한 얘기인데 산에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나무 같은 걸 쫙 베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스님들이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 그 다음에 절에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소임이 뭐냐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 종을 때리면 40분이면 내려온대.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그래서 한 40분 쳐. 40분 종 치는 스님도 팔 엄청 아프겠어요. 종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임이 연구를 있는 하면서 거네요. 연구를 하면서 예.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 치는 거는 종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반자예요. 그래서 밥반자를 써서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쇠복이라고 금고라고도 하고 반자라고도 하는 약간 평면식으로 된 거 그거 쳤었어요. 스님, 오늘 맞이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풀어야 될 게 더 많은데 또 시간이 손살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맞이,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 드시고 또 부처님이 드시는 공양 시간, 그래서 11시에 맞춰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밥 맞이는 원래 밥만 드시던 게 아니었다. 옛 기록에 근거를 뒀을 때 차도 올렸고 밥도 올렸고 반찬도 올렸었는데 그만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억압받고 또 시대적인 어떤 그 경제력이 또 사찰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그냥 밥만 올리는 문화가 똥 하고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셔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사찰 경제가 다시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밥을 반찬하고 같이 올리면 어떨까요, 스님? 부처님도 뭐 차를 드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우유를 차라리 올려라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차라리 우유죽을 올려라. 이미 전통적으로 오래됐고 문화화됐으면 사실은 그걸 손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스님.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향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핵심이 아닌가라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스님, 오늘 너무 풍부하고 너무나 해박한 또 불교 문화 지식에 제가 다시 한번 찬탄드리면서 스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스님. 아이 스님이 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고생한 거 없는데요. 부처님 앞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